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컬처팝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세상에 이런저런 면모들을 좀 따져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이야기는 아이폰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초창기부터 쓰기 시작해서요. 계속 아이폰도 씁니다. 또 뭐 같이 쓰는 폰으로 갤럭시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이폰을 쓰는데 익숙해지니까 다른 폰을 쓰면 이 자판도 잘 못 두드리고요. 또 멀티타스킹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냥 아이폰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폰을 사는 게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요. 이건 제가 항상 하던 것처럼 한국의 이 전화기, 그러니까 디바이스 가격과 또 통신료를 뒤섞어서 이렇게 조삼모사처럼 만들어버린 정책에 의해서 전화기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별 감이 없죠. 근데 얼마 전에 아이폰 X, 아이폰 8이 새로 나왔는데 64기가 기준으로 142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실제로 폰 하나에 142만원이라 하고 통신료와 이렇게 섞어서 할부 형태로 팔지 않는다면 142만원을 주고 아이폰 X를 사서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제조 원가 추정치가 4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아이폰의 글로벌 출고 가격 999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이 10이 그러니까 X가 999달러, 300달러나 올랐는데 그만큼 오를 만한 요인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제품 원가 외에 인건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지적도 일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폰의 가격에 포함된 이 40만원이 원가라는데도 거품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또 믿기 어렵습니다. 한 2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삼성의 갤럭시를 분해해서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자가폰이죠.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걸 10만원, 15만원에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원가라는 것은요, 40만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는 새 부품이나 비싼 부품을 쓴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다 합쳐도 원가 상승 요인이 40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건데 300불이나 올린 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요, 약간 떨어뜨리면 유리가 깨집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해할 수 없어서 또 물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 꺼지죠. 모든 폰이 그렇겠지만 고치러 가면 고쳐주지 않고 리프폰이라고 해서 중고폰을 32만원에 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두어 번을 그렇게 해서 샀어요. 자, 그러다가 또 그 폰이 나중에 자막이 이렇게 제대로 눌러지지 않거나 또 갑자기 꺼져버리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좋아서 쓰지만은 아이폰 때문에 신경을 억수로 쓰였고 또 아이폰을 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아이폰을 정품 수리하는 데가 아니라 정품 수리하는 데는 가면 무조건 32만원을 줘야 되니까 물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이 흔히 D로 B자로 수리하는 데 가서 수리를 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최근에 이 아이폰이 문제가 좀 이렇게 됐는데요. 뭔 문제인가 하면 이 아이폰 6S의 구동 속도가 이렇게 2년간 사용한 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한 거하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2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 네티즌이나 또 이런 이 미국의 전자기기 전문 매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애플이 성명을 내고 구형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갑자기 잘 꺼졌어요. 최대 소비 전력량을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즉 아이폰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500회 충전이 되면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예방 조치로 아이폰의 전력 소모량을 낮추는 이런 장치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이폰의 CPU 작동 속도를 떨어뜨려서, CPU가 뭡니까? 중앙회로잖아요. 결국 배터리가 천천히 소모는 되는데, 배터리가 성선이 소모되겠지만은 CPU 성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아이폰의 성능 저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성능 저하가 나타나니까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 중에는 아이폰에 대한 로얄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쓰면 이런 성능 저하가 나타나도록 의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아이폰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항상 하라 하죠. 적어도 수도 없이 업데이트를 하라 해요. 그러면 뭐 한 3, 40분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iOS라고 부르는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아이폰의 성능 자체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핑계는 아이폰의 배터리 소모를 막고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결과는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포기하고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폰의 이런 이 성능 저하를 애플사가 사과하고 인정한 뒤에 애플사는 아이폰 6 이후에 팔린 사억대를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당 79달러에서 29달러로 배터리를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애플이 연간에 2억 대 이상을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걸로 봐서 아이폰 6S가 나온 이후에 4억 7천만 대가 팔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은 애플의 이미지 하락, 아이폰의 이미지 하락도 지금 큰데요. 아이폰이 이걸 지금 인정 사과한 이후에 26일 하루 동안에만도 주가가 2.5%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25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가 매우 오래 진행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 법원에 지난 12월 27일에 9,999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1조 달러에서 1억 달러가 부족한 1,068조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을 포함해서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은 수십 건이 접수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한국에서도 이런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탐 대시를 하면서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죠. 아이폰이 모양이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열지 못하게 하고 작은 배터리를 넣으면서 배터리 성능이 문제가 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또 그간에 다른 폰들은 배터리를 2개를 주서 교대로 끼워 넣기라도 했지만 아이폰은 열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배터리가 아주 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아이폰 10은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이폰의 고질적인 배터리 문제가 지금 아이폰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정작 더 심각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계속 2년만 쓰고 신형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만들어 놓은 아이폰의 이 상술이 애플사 전체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객이 충성을 바치면 회사는 그 충성스러운 고객을 향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은 정말 분노를 해서 지금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을 미워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결혼 격차,
결혼 계급 사회라고 불리우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에는요, 노총각들, 광군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사람을 나무 막대기에 비유해서 광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도농 간의 격차도 크고 특히 농촌 지역의 남성 같은 경우에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자녀 정책으로 특히 남아선호로 남자는 남고 여자는 모자라는 현상까지 중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 농촌으로 시집 오겠다라는 처녀들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농촌 총각이 2020년에는 3,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의 반란이 중국 정부를 향해서 곧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인도에서는 여자가 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간다 그래요. 인도에는 신부 가족이 신랑 가족한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이 적다고 맞아 죽은 신부도 있고 폭행을 당하는 일도 이렇게 많아서 가난한 집의 딸이 부모의 부담을 들기 위해 혼담이 진행되다가 자살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아 성별 검사를 해서 딸이면 낙태를 하거나 이렇게 영아를 살해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인도의 남녀 성비는 여자 100명당 이렇게 남자 111명인데 자연 상태인 100대 105보다도 남자가 훨씬 많은 것은요, 이렇게 여자애들을 낙태나 영아 상태에서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혼 지참금이 벌써 60년 전에 없어졌지만은 이런 풍습들이 여전히 인도 시골에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는 결혼 계급이 없습니까? 있지요. 한국 사회에 언제부터인가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집의 자녀들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나 미팅 나가서 오다 가다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을 하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에 있는 사람이 없는 집과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여자집이 매우 부잣집이고 남자가 판금사거나 한마디로 거기에 상응하는 의사거나 하는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난 사람한테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면 이혼이 별로 없고 그리고 견실한 가정을 꾸리는데, 자,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부분에서 부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층 차이가 되고 그것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고졸 확률이 미국인 중 결혼한 비율은 50%인데 대졸 확률은 65%가 결혼을 하고 90년대에 비해 고졸 확률 결혼 비율이 13%나 떨어졌고 대졸은 4%만 낮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고졸이면 결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통계청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7년 10월 국내 혼인 건수가 17,400건으로 역대 최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결혼이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자, 결혼 때문에 머리 이렇게 아파가면서 평생을 고생하기는 싫다라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43%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의 비중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돈 없으면 둘이 또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서너 명이 고생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고생하고 말자라고 가고 있고, 부자들은 결혼해서 애들도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거예요. 자, 가덕이나 결혼을 안 하고 아이까지 안 낳는 나라가 이제는 결혼도 상층 계급이 아니면 못하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참 끔찍한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화낼 줄 모르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문을
닫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폭락하면서요. 이제 비트코인이 재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해커들의 밥이라서 틀면 틀리는 가상화폐. 원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본질은 해킹이 될 수 없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킹이 된다면 도대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북한에 비트코인을 갖다 줬다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라는데 4만 원만 내면 등록이 되지만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고 자본금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업체가 수두룩하다라는 거고요. 신고 서류에는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나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가계부채의 내관이 되나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한 경제부 차장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핀테크 분야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금융을 IT 기술과 연결하는 것이 핀테크죠. 이 분의 전문가한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물으니까 문과 출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끝에는 솔직히 나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 CDO가 뭐고 CDS가 뭔지 그걸 만드는 하버드 대학에 설계한 교수한테 30초 안에 답해봐라니까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만드는 사람이 30초 안에 답을 못하면 사기인 겁니다. 자,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폰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폰지 사기,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유명한 사기 기법이죠. 자, 내가 이 돈 되는 게 있다면서 다 가입해라는 겁니다. 다단계처럼.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수익을 뒤에 들어온 사람 거 받아서 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터져버리죠. 그 사이에 자기는 돈 털어서 튀는 겁니다. 자, 이게 폰지 사기인데 결국 이 비트코인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다만 암호화폐에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도 있다. 이러면서 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정부 부서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180도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인데요. 이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을 처음 쓸 때는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해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대 인터넷은 소박했지만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줬는데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신기루 아니냐? 당연한 겁니다. 문과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도움을 주는가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기술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 한마디로 절대로 해킹이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분산화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해킹돼서 다 틀려버린다면 이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사기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한 이야기를 이 기자도 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파생금융 상품들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데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어요. 만든 놈도 모르고 한마디로 주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세계적인 이
보험회사나 투자회사들이 한편으로는 저게 망한다에 내기를 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망할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어떻게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팔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자, 지난 25일 외신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 컨설팅 회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맞는다면 비트코인 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폭탄을 맞게 될 거고 한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145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폭탄이 될 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쓸모없는 걸로 확인된다면 개미 투자자가 비트코인 때문에 날린 돈이 수십조에서 100조, 200조를 향해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빚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 하는 기술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근데 정부가요, 뭐 실명 거래 의무화를 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책을 자주 내놓지만은 끌려가고 있고 뭔가 수상해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처벌을 엄중하게 하겠다는 것도 말로만 그러는 것 같고요. 뭔가가 이 정부 또한 비트코인에 코가 끼었거나 이득을 보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가 어떠냐 저떠냐 하는데요. 미국에 제일 세계에서 수학이나 금융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을 모아놓은 월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자신들이 사기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것을 알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곧 터질 거라고 안 놈도 많았지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호화, 향락생활, 마약, 술, 섹스에 탐닉을 했습니다. 그런 걸 다룬 영화도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자, 이 비트코인요. 이것은 결국은 최근에 보면 튤립 피버라고 17세기 네덜란드의 이 튤립, 그러니까 투기를 다룬 그 시대를 다룬 영화가 개봉이 되었대요.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처럼 이것도 딱 글이 되기 알맞다라는 겁니다. 그때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뿌리 값으로 집 한 채, 배 한 척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튤립의 거품이 꺼지자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튤립은 먹을 수도 없는 식물이고 단지 꽃 하나를 피울 뿐인데 이것이 왜 집 한 채와 배 한 척과 맞물렸느냐.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 수천 불을 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비트코인은 작년 연초에 1비트코인이 1000불이었는데 연말에 18,000불까지 되었습니다. 한 해에 18배가 뛰어 올랐어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면요. 지불하는 척하고 받는 척이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죠.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튤립을 자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꽃 한 송이였듯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우기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과 100명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 100명이 전체의 20%를 쥐고 있고 1인당 한 6조 정도씩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팔라고 하면 그것이 시장에 급락 현상을 불러일으키겠죠. 자, 이들이 선물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한마디로 돈을 이렇게 현금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미국에 거래가 된 부분은 시카고에서요. 이것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마디로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18,000불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1,700만 개인데 3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자본주의를 흔히 카지노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카지노를 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이 카지노의 이 제목은, 카지노의 종목의 제목은 다 압니다. 슬로트 머신에서 잭팟을 노리는가, 뭐 바카라 게임을 하는가,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대중은 쥐가 투자하는 상품이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왜 오르고 내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거기에 열광해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사기로 귀결되면서 끝나버릴 겁니다. 비트코인 정말 늦기 전에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컬처 파업 시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개론 계급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아이폰 애플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컬처 파업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